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1%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시작해서 둘 다 마지막까지 하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30억, 기관 투자자 390억 매수하면서 사실 코스피에서는 큰 매수 없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790억, 기관 투자자 1,400억 매도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 포함해서 오늘은 좀 조정이 있었고요. 다우 나스닥도 마지막에 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이제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연말 전에 쏟아지는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물량을 좀 차익 실현하고 관망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600선 위로 치고 나가서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V자로 올라와서 내려갔던 고를 다 메우고 어느 정도 이 2600선까지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락 전에 경험했던 그 지수까지 지금 이제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내일 하고 다음 주 한 3일 정도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 이대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락 이후에 나왔던 상승이긴 해도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결국에는 증시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가 390억, 외국인 투자자가 130억 매수하면서 적지만 양매수 이어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크게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조 10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는 4,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매수가 있었고요. 확실히 이제 12월 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2024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859포인트고요. 어제 860포인트 회복하고 오늘 이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121선 회복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회복을 했는데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90억 이렇게 매수가 됐는데요. 대부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코스닥에서 좀 빠져나왔고요. 연말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5원 정도 올랐고요. 1,305원입니다. 그래서 1,300원 초반대 라인을 지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쌍바닥 정도 만들면서 1,300원을 계속 지키고 있지만 꾸준히 이제 눌러지는 그런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한번 더 내려서 1,200원 후반대로 충분히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금리가 이제 3번 정도 내려간다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증시가 반응이 있고 이 환율도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환율도 계속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환율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미국 증시는 오늘 상승 중입니다. 0.7%, 0.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반대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0.5% 정도. 네. 그럼 뭐 크게 많이 상승하고 많이 떨어지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네, 이 분위기 한번 보고요. 내일까지 이 상승이 이어진다면 또 금요일에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마지막 주 네, 이제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4달러까지 회복을 했고요. 네, 천연가스는 2.4달러 수준으로 계속 유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80달러 수준으로 회복이 될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3.8%대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3.9%대 찍고 네, 반등을 더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네, 지금 이 시장에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그렇게 이 시장을 괴롭히던 그런 이 지표들이 하나둘씩 좀 해소가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고요. 네, 큰 뭐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60원 하락해서 2.2% 정도 하락했고요. 15,5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네, 크게 없었고요. 15,57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코스피 떨어지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하락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퍼센트는 사실 뭐 코스피보다 많긴 했지만 뭐 크게 네,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증시 따라서 올랐다가 오늘도 뭐 증시 따라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약세를 띠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힘이 없이 계속 의미 없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15,000원대에서 횡보를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이 자리를 계속 옆으로 길게 늘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지금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확률상으로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수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수렴 구간이 만들어진 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관련 테마가 어떤 소식에 의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들이 다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신호가 저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12월 달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이번 주는 네, 끝났고 다음 주쯤 해서 그 발표가 진행될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발표된다라고 해서 확정안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이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원전에 대한 수량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원을 지금 다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우리나라 전력 수요에 대해서 또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6,000원대를 계속 회복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121선을 넘지 못한 채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힘을 받아서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 뭐 월봉은 다 비슷하고요. 투자 수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0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53만 주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32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43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연일 매수를 계속 이어갔고 오늘 이제 매도가 나는데 한번 수급을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53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 어제는 반대로 매수를 했고요. 근데 오늘 이 금융 투자가 12만 주 매도를 했고 나머지 뭐 보험 투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36만 주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연말로 갔을 때 또 연기금 투자자가 일부 물량을 처분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전날 같은 경우도 연기금 투자자는 3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전에 그런 이 움직임을 좀 깨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의 매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매도로 끝나고 다시 매수로 전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특이한 이 수급은 없었고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자, 공매도 잔고는 어제는 836만 주, 오늘은 824만 주. 그래서 15일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이제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820만 주까지 서서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공매도 거래량 잔고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500만 주 이상 상환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이 공매도 잔고도 분명히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공매도가 어떻게 또 활용이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아직 풀리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버틸 것인지 혹은 공매도 제도가 이제 개선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그런 변수 속에 이 공매도 잔고를 이 위험하게 놔두지 않고 상환을 할 것인지 뭐 그런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확인을 하면서 상황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 이 물량과 또 공매도 잔고와 그런 흐름, 주가의 흐름을 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제자로는 또 상환이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8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35만 주 정도 플러스였고요. 그래서 1890만 주까지 감소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왔었지만 오늘 이제 대차 잔고 거래 잔고 종목의 이 상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680만 주가 체결이 되고 상환이 190만 주가 진행되었는데요. 잔고 증감이 이제 660만 주 되면서 2,500만 주가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며칠 전에도 대차 잔고가 쭉 늘었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늘리고 다시 줄이고를 반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12월 14일, 15일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오늘 목요일자로 또 이제 체결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금요일자로도 이 상환량이 대폭으로 다시 늘어서 대차 잔고의 감소량이 쭉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1,800만 주 정도면 사실 지금까지 이 대차 잔고의 흐름을 보았던 흐름 중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좀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방향 기대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진짜 수급을 볼 텐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한 40만 주 정도 매수였는데 90만 주로 플러스가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만 주로 집계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169만 주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80만 주 가량 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매수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어제와 오늘 합쳐가지고 250만 주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93%까지 이 지분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13.9%면 이전에 제가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살펴보았는데 13.9% 이상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고점을 돌파해서 13.9%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세라면 14%대까지 외국인 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확실히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꾸준히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 거래도 낮고 지금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고 가격대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네. 이게 대차를 활용한 거래였는지 어떤 이 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집계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크게 지금 매수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거래 상위 종목에도 상위 이 거래원에도 신한증권이라든지 뭐 그런 특이한 증권사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계속해서 주시는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날은 신한증권 모관서울 해가지고 JP모건해서 이렇게 공매도 상환하는 이 수급들이 나타났고요. 네. 이번에도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이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확실히 좀 이 힘을 주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피크를 찍었던 그런 지분까지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분을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내릴지 아니면 이제는 그대로 지분을 높이면서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내일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다음 주 내로 이제 발표가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에서 이제 내년 예산이 11.5조라고 하는데요. 원전 예산이 7,615억 원이 복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정책 합의를 진행을 했고요. 좀 기한이 밀려서 좀 뒤늦게 합의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서로 이제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에 이렇게 금액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야당 쪽에서 삭감했던 그런 이 원자력 관련 예산이 모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그런 R&D라든지 그런 지원 금액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소식만 딱 보면 원전 중소 중견 기업 저리 융자 그다음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도 이제 이렇게 7,615억 원을 반영했고 올해보다 1,800억 원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하면서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40억 늘려서 5,829억 원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국내 산업이 좀 사양되고 그런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련 이 업체들 특히 대기업들은 뭐 이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뭐 새로운 돈줄을 마련해서 좀 버티기를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뭐 중소기업들은 사실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어렵게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이제 일거리가 생기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미 뭐 다 나가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많아져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 뭐 돈이 다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일단 먼저기 때문에 그런 인력 확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이 최초 수출 원자력 발전소 네, UAE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 이제 1, 2, 3호기는 이미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4호기가 연료 장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완공이 되어서 이제 연료 장전을 했고 서서히 이제 그 상업 운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동을 실시할 것 같고요. 이렇게 1400메가와트급 4개를 이제 모두 돌리게 되면 UAE에 5600메가와트 규모의 청정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UAE 국가의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냐면 저런 사막에서 또 이제 물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건설을 하고 잘 수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국가인 사우디 원전도 우리나라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를 줄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2015년에 7월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갔고요. 지금 뭐 거의 한 9년 만에 9년 한 8년 정도 만에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공기를 잘 지키고 값싸게 이 원자로를 제작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이 단가가 낮게 건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잘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 건설업체들에 대한 그런 건설 노하우가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웨스팅하우스사가 진행했던 신규 원전 보글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도 그 건설 비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건설을 싸게 해야지 전력 단가도 이제 낮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비싸게 발전소 건설이 지연이 되고 그런 내부에 있는 원자로라든지 원자로는 아니고 그 관련 뭐 그런 냉각기라든지 그런 펌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서 좀 가동이 중단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상업 운전을 했더니 이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전기료를 높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이제 또 어디죠? 이 우크라이나 원전 이런 것들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도 이제 보글 원전처럼 저렇게 진행을 하면 분명히 웨스팅하우스사는 또 한번 빚더미에 앉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원자로를 제공받는 그런 국가들도 전력 단가가 높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머리를 굴려서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력이 분명히 탐날 텐데요. 그렇다고 프랑스와 손을 잡자니 EDF도 사실 건설 공기를 지키지 않기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자니 모든 이 원자로 시장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또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매각가를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좀 돈 달라고 이제 합의를 하자 뭐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은 무리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럴 거면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거나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우리나라가 이 기자재 업체들이 기자재를 납품하는 거나 수익성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재권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분명히 이제 합의를 할 텐데
그 합의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11차 전력 기본 계획 하나,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사의 이제 소송전이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서칭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 관련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다가 또 이제 소송을 내놨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그 한수원에 대한 이 판결을 또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천천히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기업이 좋지 않다면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주가가 저렇게 버티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좋은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계 원전 소식 더 전해드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제 당국이 디아블로 캐년 원전을 이제 계속 운전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년 연장 가동을 승인을 했고요. 이제 폐쇄 예정이었던 그런 원자로를 연장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 보수가 아니고 그냥 가동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전력 생산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걸 5년 연장을 하고 나서 이 원자로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할지 그런 것들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확실히 미국도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그런 원전은 확실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이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기저 에너지원 우리가 정말 이 24시간 써야 되는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그 비중만큼은 지금 석탄 발전소를 제외를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제 얼마나 늘릴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세계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2050년, 2030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것도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다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발전에 그런 들어가는 전기 수요보다 앞으로 남은 이 2020년 대비해서 2050년까지 30년 동안 필요한 전력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에너지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활성화되면 전기 충전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늘어날수록 ESS라는 그런 저장 장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전기 수요에 대한 이 보급을 효율적으로 계속 진행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히 AI 산업 단지가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 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AI 개발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계속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학습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저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지금 이제 학습량도 뛰어나고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량도 커야 되고요. CPU 뭐 그런 이 두뇌가 뛰어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로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전기가 뭐 6시부터 8시까지는 들어갔다가 8시부터 10시까지는 안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럼 그 이 큰 단지에 에너지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석탄 발전 아니면 LNG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말고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 아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고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그 만약에 대비해서 해상풍력이 바람이 방향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에 대비한 그런 이제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다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라고 하면 해상풍력 풀로 돌아갔을 때 10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생산을 이제 효율이 20%로 떨어지면 사실 거의 뭐 4배, 5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0개만 꼽아도 될 걸 이제 50개를 꼽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ESS 늘려서 그거 다 저장해봤자 바짝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 해상풍력이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저에너지원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그런 이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전력 단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런데도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컴퓨터를 켜고 끄고 이러는 그런 전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고 그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R&D에 필수적인 그런 전기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서 2배,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배, 3배 늘어나서 생활 전기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원자력 발전이 꼭 아니더라도 뭐 해상풍력, 태양광 늘려서 우리 쓰는 이런 전기를 보급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산업 단지라든지 전력이 이제 1초라도 끊기면 아주 이제 손실이 크게 되는 네. 그런 단지에서는 네. 이 해상풍력 뭐 태양광으로는 절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는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가입한 것이지 무조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도리 없는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좀 여기 2050년 전력 수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다. 3배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저에너지원을 3배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재생에너지도 3배 늘린다고 했지만 원자력 에너지도 3배 늘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3배 보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 증가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율 증가가 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런 탈탄소 에너지원 세개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석탄 에너지가 빠르게 이제 감소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고요. 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네, 해상풍력에 대한 이 입찰이 올해 1.4기가트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총 5개 프로젝트가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네, 프로젝트는 좀 이제 탈락을 한 것 같고요. 어, 대부분 네, 덴마크의 베스타스, 그다음에 중국의 네,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뭐 하부 구조물, 그다음에 전선 까는 거 그런 기업들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가장 가격대가 비싸고 해상풍력의 중요한 부분이 이 터빈 부분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한 터빈이 지금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 1.4기가트가 모두 외산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거의 100% 국산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에너지 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해상풍력 기업 같은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나라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기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돈잔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신재생 에너지 늘릴 거면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밀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8메가와트급 터빈이 좀 빠르게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전라도 쪽에 뭐 야월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프로젝트가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이제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입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공사가 이제 시작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좋은 영향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